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술적 경험들이 필요하죠. 게다가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다면 이게 금상첨화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데요. 오늘 박은실 원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흥하는 그런 기관이고, 네. 좀 있으면 이제 20년이고요. 네. 문화부 산하기관으로서 저희 기관은 200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2025년에 20주년을 그렇죠. 맞게 됩니다. 네. 예, 설립 목표는 전 국민이 일상에서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문화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네, 우선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학교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있고요. 예술 강사? 네. 학교 예술 강사를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8,500여 학교에 현재 5,100명의 예술 강사들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학교마다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별도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음악 미술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가령 음악 시간에 국악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악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미술 시간에 그 외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체육 시간에 무용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든지, 학교 교과 과정의 교사들이 할 수 없는 8가지 분야의 예술 장르에 관한 예술 강사들을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5,100명이 파견돼서 활동 중이라면 연인으로 따지면 대단하겠어요? 그 수의 학생과 그 수의 인원들을 따져보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그 학교에 파견된 예술 강사분들의 일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마침 지난해부터 저희 진흥원이 예술 강사의 고용 주체 기관이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개별 교육청 혹은 이제 개별 기관에서 이렇게 파견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고용 일원화가 되어서 저희 기관에서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생계 유지도 되고 자신의 예술 활동도 또 펼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어떤 그 활동 성과에서 제일 손에 꼽히는 게 꿈의 오케스트라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거죠? 꿈의 오케스트라는 혹시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하죠. 네네. LA 필하모니 두다멜 같은 지휘자가 엘 시스테마에서 배출된 그런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모델을 차용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2022년 이제 2023년 요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51개 거점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아동 청소년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물론 소외계층 아이들이 위주로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거점 기관이 되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정말 이 사업은 저희 그 진흥원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꿈의 무용단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무용까지? 네네. 51개 지자체라면 51개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합니까?
매년 연말에 성가처럼 모든 그 거점의 오케스트라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질 못했습니다. 못 모이죠.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패널, 그러니까 LED 패널을 설치를 해서요. 18개 거점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송출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비대면 상황을 비대면 공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꿈의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꿈의 무용단 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새롭게 런칭한 꿈의 댄스단은 오케스트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르가 다양해졌습니다. 가령 뭐 발레라든지 또 현대무용, 또 전통무용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댄스팀. 작년에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던 김주원 씨가 저희 그 앰베서더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술꽃 씨앗 학교 이름도 참 예뻐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예술꽃 씨앗 학교는 이것도 저희 대표 브랜드입니다. 꽤 거의 이제 15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인구 소멸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 소멸 많죠, 지역에 지금. 네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소멸 지역에 400명 이하 작은 학교? 네,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그러면 이 아이들 전교생이 이제 예술을 배우고 그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지자체 전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마을 전체의 축제도 하고 같은 그런 장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이제 학교가 소멸되는 학교 인구도 그 학생들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좀 막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네, 학교 지키기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그런 화합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술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렇죠.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소외 지역의 아이들이 또 예술을 접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꿈꾸고 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즘은 대도시의 큰 학교보다 이렇게 시골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더 그런 문화예술적 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교생이 같이 그 예술을 배우기 때문에 학기 말에 그 발표회 때 보면 지역에 있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셔서 관람을 해주시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벌써 2022년까지 누적 163개 학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4년 정도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씨앗 학교를 저희가 이제 새싹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씨앗이 새싹이 되는군요. 네. 새싹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게 그런 활동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그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조차 없던 지역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세계적 예술가가 배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학교의 예술 강사 파견, 뭐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그리고 예술꽃 씨앗 학교까지 주로 이제 학교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학교가 아닌 일반,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쪽이 아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취약 계층이나 혹은 특별한 좀 문화예술 체험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노인 뭐 이런 분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시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경우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또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만날 사람은 만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만날 사람은 만난다. 네, 어떻게든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실버 세대 노인분들, 노인분들이 좀 소외된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저희가 그런 심리적 소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창작 활동으로 끌어내서 그냥 공연을 보고 즐기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창작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뭐 국방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복지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시설 외에 비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혹은 뭐 복지관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의 교정시설도 대상이 맞습니다. 되죠? 예,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뭐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하는 이론고 교육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직접 자신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다시 대면 활동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시설에서 오히려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하고 또 예술 강사들 풀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세대별 연령에 맞게 선택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그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들로는 예술 누림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누림, 누리다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그 뭐 학교 단위도 그렇고 일반 그 좀 특히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 그리고 자존감, 그다음에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 네, 특히 아동기 청소년기에 예술 교육을 체험한 그런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개인이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사회적 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술 교육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증빙이 되고 있는데요. 갈등을 줄이죠. 갈등을 줄이고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협동 정신을 키우고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문제 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을 만약에 모든 국민이 다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마추어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많이 아마추어가 양성이 되면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예술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2, 제3의 BTS가 나오게 되는 그 관건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예술을 체험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국력의 문화력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모든 그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문화력이 강한 국가들이 바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특히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예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또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어떤 특별한 그룹이나
조직이나 국가는 굉장히 그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화가 국력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개인적 차원, 또 지역사회적 차원, 네.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저만 해도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뭐 음악 수업, 미술 수업 외에는 예술적 교육이라는 경험이라는 걸 공연 구경도 별로 없었고 맞습니다. 거의. 네. 근데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하면 훨씬 더 그런 그 문화적 예술적 그런 소양이 깊어지면서 또 굉장히 탄탄한 수요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요층이 탄탄해야 공연을 하던 뭘 하던 그 예술가들의 활동을 이렇게 떡받침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술가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세계 인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맞습니다. 네, 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해서요. 비단 뭐 K-팝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문화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그 K-팝 외에 저희 지금 많은 그 국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개인적인 그런 예술의 장르에서는 이미 선두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협업을 진행한다거나 뭐 하는 그 장르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또 사회적인 그런 성숙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선진국은 그 유아기 때부터 이런 문화예술적 교육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그 문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주로 어찌 보면 유럽 쪽 국가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 안 됐단 말이에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한 게 저희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사랑 같습니다. 그렇죠. 네, 2005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요. 사실은 그 예술교육지원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전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아동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이제 예술교육을 공교육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크랑 대통령 시절에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 2002년에 국가 차원에서 그 잉글랜드 아트 카운슬에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은 창조 산업을 이제 그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창조 산업을 주창한 국가이기도 한데 그것의 기본은 이런 그 예술 교육을 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예술 교육을 하는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또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고요. 예술 교육 관련한. 작은 국가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 같은 경우가 예술 교육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또 저희가 벤치마킹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들을 모아서 그렇죠. 네, 시작을 했는데 많이 따라잡았나요? 저희가 지금 비록 17년 정도의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조 7천억 가량의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요. 한 3,5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3,500만 명? 네, 누적으로요. 그리고 저희랑 관계하고 있는 그 매개자들, 강사들, 문화예술 단체들 아마 다 합쳐보면 가깝게는 15만. 네, 또 저희가 배출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사들이나 관련된 그런 매개자들까지 합쳐보면 한 20만 이상에 지금 관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예술 생태계에 아주 큰 그 힘을 주고 있는 거군요. 네.
This world could be fair. This world could be fun. This should be love for everyone. This world should be free. This world could be one. We should bring love to our daughters and son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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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is could be heaven for everyone. You know that. This could be heaven for everyone. Yes. This could be heaven. 2010년에 전 세계의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모두 모여서요. 물론 행정가, 또 현장의 활동가, 예. 또 교육자, 교사, 다들 그 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 대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문화예술 세계 문화예술 교육대회. 교육대회. 네, 라는 것을 저희가 2010년에 네. 서울에서 그것을 개최를 하였고, 예. 그때 저희가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매년 그 2010년 이후로는 매년 5월에 문화예술 교육 주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해 두고. 네, 전 예, 세계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주간이라고 하자 5월 마지막 주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말에 지금 제 3차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 2010년 때 했었던 그런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레임워크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재정립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니시에이티브를 해서 지금 5월에 안 그래도 유네스코 파리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서 다시 또 회의를 갖습니다. 그 세계 문화예술 교육대회라고 하는 거는 그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주최하지는 않고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다 협의를 해서 계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그 문화다양성의 문제랄지 또 문해력의 문제, 뭐 디지털 교육에 관한 그런 접근성의 문제, 뭐 윤리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발전 목표를 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이 작년 9월 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조금 아까 소개하신 그 2010년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그때부터 어찌 보면 이 진흥원하고 원장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그때 하셨었나요? 네, 2010년에 제가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문화분과위원이었고요. 그때 2010년 당시에 이제 이효령 선생님께서 대회 총괄의 집행위원장이셨고 대회를 워낙 큰 대회였기 때문에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재단도 설립이 됐었고 조직위원회도 설립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제 집행위원, 조직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세계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10년 그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를 주도하는 실무 역할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때부터 진흥원과는 쭉 인연이 이어져 오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원장까지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더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그 2010년 세계 문화예술 교육대회를 하고 저희가 그 주창한 그 세계 문화예술 교육대회에서 만든 고를 전 세계의 예술 교육 또 문화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목도를 했고요. 저희 그 진흥원은 그것에 굉장히 주도적인 기관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저희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시즌 정도가 되면 모든 전 세계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 선진국 것 벤치마킹 했듯이 네네.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이 이렇게 통합된 문화예술교육진흥기관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우리 원장님 학교에서도 예술 경영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술 경영은 뭡니까? 경영학에서 말하는 경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조금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 경영이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극장 경영, 박물관 경영, 혹은 비영리 경영, 비영리 조직에 대한 경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 행정. 예술 행정. 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보통 정책을 국가가 주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 체계 내에서 예술을 어떻게 진흥을 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술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국가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문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을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부처이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한 그런 기관과 관련한 부분 또 예술 단체와 같은 조직과 관련한 부분 혹은 뭐 지역사회, 문화정책 또 문화행정 부분까지를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예술 교육은 그 모든 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그 대상으로서의 교육 혹은 그것을 활용한 교육을 다 저희가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아우르는 것을 이제 문화예술 교육으로 보고 있고 이런 문화예술 교육까지 다 아우르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을 예술 경영이라고 한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범위가 대단히 넓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0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예술경영대학원이라는 것을 설립할 때 다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독립된 예술경영대학원이 저희 대학원밖에 없었는데 이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분야 어디는 공연을 좀 강조한다든지 어디는 뭐 박물관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어디는 뭐 정책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각기 특성을 살려서 20여 개 이상 아마 대학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술 경영은 어찌 보면 학부 수준보다는 대학원 수준에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대학원도 말하자면 이제 MBA처럼 대학원에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뭐 경영대학원 안에 있기도 하고 정책대학원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문화정책, 문화행정, 또 예술기관의 경영, 또 지금 직접 담당하고 계신 예술교육, 좀 더 낮은 단위로 가면 작은 공연 기획,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예술 경영 아닙니까? 예술 경영의 범위입니다. 그죠? 네, 공연 기획, 또 전시 기획, 또 뭐 축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기관 경영 같이 굉장히 국공립은 큰 기관들을 경영하고 있지만 작은 예술 단체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 예술 단체들을 우리가 예술인들이 예술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술 경영 전문가 풀은 좀 상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는 셈이고요. 또 굉장히 그 문화예술 정책, 또 문화예술 기관, 또 단체가 지금 확장되어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역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고 이제는 기초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도 배출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또 매개자라고 하는 중간에서 기획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하는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축제에 축제 기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인력들까지 합치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제 혼자 하던 일을 요즘은 이제 광역 기초 지자체별로 다 그런 이제 문화재단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게 서로 상호 네트워킹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힘이 되시겠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중앙 단위의 예.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또 이것을 17개 광역에 저희가 그 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지역 단위, 기초 단위의 거점 센터가 60여 개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공간 거점, 또 활동 거점, 또 인력 단위 거점, 주체 단위 거점에서 60여 개 이상의 지금 기초 단위 거점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마침 저희가 2023년부터 5개년 제2차 문화예술교육 기본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옛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쪽도 5개년 계획을 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2차예요? 네, 2차. 23년부터 시작이면 네, 2027년까지. 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그 1차 문화예술교육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그 진흥원의 중장기 계획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지난 5년 1차 5개년 계획과 올해부터 2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 네. 뭘까요? 1차 그 종합계획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저희가 그 취약계층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시민들, 가령 뭐 아동 청소년 학교 예술교육뿐만 아니고 청년 세대, 또 부모 세대, 아까 말씀하신 노인 세대, 네, 노인 세대 이런 그 꿈다락 그 문화예술 학교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보다 더 말하자면 그런 생애 주기의 어떤 그 대상별 목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일상에서 더 가까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그러니까 범위를 접근성의 문제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라고 저희 이제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계층,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행했던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고 예술 향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는 예술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한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접근성의 확대, 그리고 그런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역 단위 센터를 이제 지역 단위 거점으로 더 넓혀간다든지, 또 디지털 그 접근성을 더 강화해 준다든지, 혹은 또 이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 타각지대를 해소해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제대로 실행된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을 받다가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촘촘히 짜서 넓게 퍼뜨려 놓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든 뜻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 좀 그 목표로 삼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내 생활권 단위에서 그냥 집 앞에 나가면 예술 캠퍼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은 또 온라인이나 디지털상에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 아카이브 마련하고
또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또 온라인 또 컨텐츠를 많이 공급하고 또 그 소스를 오픈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그 아마 교육 프로그램이 누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매년 한 5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전 국민들에게 다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 네, 네. 저희 목표는 그것이고 세계의 또 K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ODA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국가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 전 세계 국민이 요새 BTS 노래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네네네. 그만큼 한국 문화예술 교육을 받길 원하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셔야 되겠어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문화 홍보원이랑 아니면 뭐 국제 교류 그리고 또 이런 유네스코 세계 대회 계기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또 글로벌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학교 모델도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침 반기문 재단하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그 SDG 학교 골을 문화예술 교육에 접목해서 저희가 그런 학교 모델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세대 국제대학원하고 같이 세 기관이 이것을 전 세계에 좀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언급하신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꼭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메타버스 같은 그런 영역을 응용한 문화예술 교육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데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공급했어야 됐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AI의 그런 생성형 그 AI에 대한 그런 열풍들이 굉장히 상당하고 저희 그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교육계에서는 이걸 상당히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BS하고 그 메타버스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을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EBS랑 협업해서? 네네,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포럼에서는 그 AI와 그 미래 문화예술 교육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AI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민 일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집 앞 조금만 나가면 어디든 그런 예술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또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고 이제는 굳이 뭐 그런 공간 찾아가지 않아도 메타버스를 통하건 디지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또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전체 인식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반의 사업들은 뭐 이미 충분히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저희가 이미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 자원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지도? 네,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홈페이지네요.
자원지도. 네, 홈페이지 자원지도는 이것은 저희가 다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센터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프로그램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연말에 지금 세계 문화 예술 교육 대회를 기점으로 저희 모든 성과들을 다 모아서 문화예술 교육 대축제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꿈의 오케스트라나 꿈댄스 또 예술치유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국민들하고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 보고자 하고 그것도 홍보의 기능이 크겠어요. 네네네. 와서 국민들이 다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들을 이제 온라인 아카이빙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저희 프로그램들이 아카이빙화가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다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공급하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럼 그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 검색해보고 아카이빙 통해 가지고 한번 구경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맞겠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해내겠다. 마지막 한 말씀. 네, 저희가 지금 2025년에 2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마침 이제 제가 임기 있는 기간 동안 같은 이제 기간이 될 텐데요. 20주년이 되면 이제 그간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기관이 했었던 사업들이 다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급변하는 그 사회 환경, 뭐 기술이나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대내적인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업들도 모두 지금까지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좀 기록해내고 모아내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종합계획 2차에서 얘기했었던 지역 거점, 일상에서의 지역 거점, 마침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일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거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내 일상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꼭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셔서요. 나한테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